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1분에 수십 발로 벙커까지 초토화. 2. 이륙 3분 만에 공중에서 쾅. 3. 전 세계가 한국과 비교하는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UAE 왕세자가 가장 먼저 떠오른 나라가 한국인 이유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란을 공통적인 적으로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경제와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군사적 위치를 가진 군사 요충지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경계에 위치하여 항공모함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무기를 수입할 때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멘 내전 때문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하단에 위치한 예멘에서 발생한 분쟁이 이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예멘은 한국에게 있어 생소한 국가인데요. 예멘은 커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예멘산 커피는 복잡한 맛과 향으로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은 기호품인데요. 우리가 모카라고 부르는 커피 역시 예멘의 항구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동에선 예멘은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는데요.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홍해 연안에 위치해 있어 수에즈함을 오가는 배들에게 있어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예멘은 석유 산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입한 석유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경유지 무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예멘은 분란과 전쟁의 위기에 항상 놓여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15년부터 시작된 예멘 내전 때입니다. 지금도 이 내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어 많은 예멘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예멘의 현 정부인 하디 정부를 후티 반군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이로 인해 정통 정부였던 하디 정부는 산악지대로 피신하고 후티 반군이 예멘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하디 정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닌 상황이라 후티 반군과 하디 정부가 각각 자신이 예멘의 합법적인 정권이라 주장하는 바람에 무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예멘 내부의 전쟁이라면 쉽게 끝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은 이것이 해외 강대국의 대리전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란 정부가 후티 반군을 지지하면서 군수물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아랍에미리트도 참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이가 나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였는데 예멘의 친이란파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일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하디 정부의 정통성을 지지하면서 하디 정부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수입한 미국 무기가 하디 정부에게 전달되면서 전쟁은 더 격화되었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 수준인 미국의 무기가 내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기치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계약된 최신 전투기는 물론 다연장 로켓 역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신 기종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랍에미리트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입받기로 한 무기의 금액만 230억 달러였기에 급한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제재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이탈리아는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디마이오 외무장관은 평화를 위한 메시지이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무너뜨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표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행동을 저격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 때문에 선뜻 무기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런 그에게 떠오른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계약이었는데요.
천무를 개발한 하나 디펜스 역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발맞춰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이 무사히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앞서 미국의 에밀사이 히마스 12대를 먼저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지만 동굴진지를 이용하여 게릴라 전술을 펴는 적에게 피해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로 북한군의 해안포와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일명 번개 사업인데요. 번개 사업을 통해 적 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지대지유도 무기의 탐색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는 당시 UAE 측의 게릴라들이 숨은 동굴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하관동 유도탄이 개발됨을 소개하였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UAE는 이미 2017년 당시부터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전람회 IDEX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천무 시스템은 물론이고 미사일 탄약까지 구매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천무는 미국의 MLRS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많이 닮아 있어 성능 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했는데요. 하지만 MLRS보다 성능이 우수한 유압구동장치와 디지털 제어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도와 방위각의 동시구동이 가능해 사격시간이 MLRS보다 20초가량 짧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펜스 시스템에 있어 시간이 20초나 단축되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계약이 적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아부다비 왕세자를 비롯 UAE 1위 고위 인력들이 한국의 방산업체에 적극적으로 계약 타진을 촉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이 성사되기에는 외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국외 분쟁에 대한 개입의 방침을 바꾼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예멘 내전에 돌입한 UAE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화력에서 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화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UAE는 지난 2017년에도 한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 차례 회동을 가진 바였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시스템을 수입하고자 했었는데요. 한국형 공격형 방위체계를 통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동시에 보복 미사일 방어체계가 바로 KAMD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도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층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비롯해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군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KAMD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개발한 천궁 역시 교섭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KAMD 체계에서 핵심 무기 체계인 지대공 미사일 MSAM을 한국이 양산할 수 있었던 터라 협력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UAE의 지리적 조건 역시 한국보다 우수한 상황이라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영토는 산악지대가 많고 설치지역이 주로 산악의 좁은 지형이라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만 UAE의 경우 사막의 넓은 지대가 갖춰져 있어 KAMD를 100%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용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생각 이상으로 우수한 성능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전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무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이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국가인데요. 최근 한국 항공우주 기술을 배운 아랍에미리트는 화성 탐사위성 아마를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도 한국에서 배워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요. UAE 농업기술회사 스마트에이커스는 스마트팜 제조시설에서 상추를 재배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마트농업기술 회사인 엔싱의 도움 덕분에 설비와 기술을 지원받고 실제 소비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과거 중동 건설 일꾼으로 외화벌이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쌓였기에 대규모 무기 거래도 이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외교는 물론 경제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사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이륙한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정면 충돌해 2대 모두 추락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파일럿 1명이 숨지고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도에서 헬기나 전투기의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워낙 흔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
이번 사고에선 추락한 두 전투기가 모두 인도 공군이 자랑하는 최대 전력인 Su-30과 미라주 2000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잦은 추락 사고는 기체의 노후화 핑계라도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인도의 항공 기술의 밑바닥을 드러내버린 꼴이 되었는데요. 덕분에 인도가 수출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누구도 사가지 않던 국산 전투기 테자스의 판로가 완전히 들어막혀버렸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수출 시장에서 테자스의 경쟁 기체로 지목되던 한국의 FA50을 상대로 열등감을 드러내는 일이 잦았는데요. 하필이면 이번 사고로 인해 오히려 FA50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 돼서 인도는 테자스 수출을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공군 항공기 2대가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지역에서 추락해 파일럿 2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다고 인도 공군이 밝혔습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Su-30과 미라주 2000으로 모레나 지역에서 완파되었습니다. 두 전투기는 인근의 골리오르 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위해 이륙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두 전투기의 공중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국방장관은 합동참모의장, 공군참모총장과의 회동에서 모레나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라자스탄 부아르 인근에서 발견된 잔해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중부에서 28일 인도 공군 소속 전투기 2대가 추락, 조종사 3명 중 1명이 숨졌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모레나 지역에서 전투기 Su-30과 미라주 2000이 추락했습니다. 두 전투기는 이날 훈련 비행을 위해 골리오르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셜미디어에는 추락한 전투기의 잔해가 화염에 휩싸인 영상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현장의 군경 병력을 급파, 구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은 두 전투기가 공중에서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인도에서는 군 헬기나 전투기의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2021년 12월에는 심지어 인도군 최고사령관인 비핀 라와트 국방참모총장이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지기도 했죠. 특히 구형 전투기인 21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대 이상이 추락, 조종사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은 지난해 7월에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추락해 조종사 2명이 더 희생됐습니다. 잇따른 추락 사고에 인도 공군의 항공 기술과 정비 능력은 많은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인도는 21의 노후화를 핑계로 대며 인도는 테자스와 같은 국산 전투기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며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인도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락한 Su-30과 미라주 2000은 인도 공군이 각각 262대, 51대씩 대량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최주력 기체입니다. 심지어 이 중 Su-30의 경우는 러시아에서 이례적으로 수출용인데도 원판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팔아준 Su-30MKI입니다. 원판 Su-30과 달리 N511M 패사 레이더 등을 탑재해 전자장비를 크게 개량하고 카나드와 출력 편향 노즐을 추가해 기동성도 끌어올린 모델이죠. 러시아에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Su-30 시리즈의 최상위 버전인 Su-30SM을 만들어 내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방제 전투기로 치면 Su-32 같은 전폭기의 역할을 맡은 F-15에 해당하고 섬기가 동종 시리즈 중 최상위 버전인 F-15EX에 해당합니다. 어지간한 공군력을 갖춘 나라도 없어서 못사는 수준의 성능이라는 의미죠. 미라주 2000 역시 태생부터 F-16을 노리고 개발되어 F-16의 영원한 라이벌로 불리는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라팔의 등장 이전까지 20년간 프랑스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로 활약한 기종이며 지금도 100대 이상의 미라주 2000이 프랑스 공군의 주력 전술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한 번에 이 두 전투기를 떨어뜨린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F-15K와 KF-16이 충청도 한복판에서 공중 충돌하는 것 이상의 대참사인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역시 허술한 정비가 꼽히는데요. 어지간한 현대 항공기에는 다 달려있는 공중 충돌 방지 장치 TCA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TCAS는 항공기의 공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 관제와는 독립적으로 항공기 주변을 트랜스폰더를 통해 감시해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발신과 수신을 통해 탐지가 이뤄지는 구조기 때문에 상대방 항공기의 TCAS도 같이 켜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접근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PR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TCAS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하고 정비도 꾸준히 받아서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죠. 이런 TCA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SU-30과 미라주 2000 중 어느 한 기체가 혹은 둘 다 TCAS 정비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후진국 군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파일럿이라는 최고급 인적 자원의 목숨조차 초계처럼 아는 것은 인도 공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추락사고로 수많은 파일럿들과 심지어는 공군 최고 책임자까지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비 체계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아무도 사가지를 않아서 인도로 하여금 골머리를 앓게 하던 테자스의 수출길은 더더욱 막막해졌습니다. 툭 터놓고 말해서 센서 하나 정비를 못해가지고 그 넓은 하늘에서 전투기 2대가 정면 충돌하는 일을 만든 나라에 국산 전투기를 대체 뭘 믿고 사갈 수 있겠습니까? 그간 인도는 테자스의 수출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전투기와 훈련기 사업을 벌이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경합에 참여했고 경합 상대의 기종을 깎아내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난히도 자주 마주치던 게 바로 한국과 FA-50이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는 FA-50을 향한 언론 플레이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요. 당장 작년에만 해도 말레이시아경 전투기 사업에서 FA-52 가볍게 승리했지만 인도의 회방 때문에 아직도 계약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국방부 장관이 새해를 맞이하여 지지부진하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자스로 입찰에 참여해 경합에서 떨어진 인도가 전투기에 대한 평가 과정이 불공정해 보인다면서 주장하고 나서면서 관련 조사 때문에 계약 이행이 미뤄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인도는 테자스가 FA-50보다 값이 싼데도 어리석은 말레이시아가 FA-50을 선택했다며 헐뜯는 원색적인 비난기사끼 내보내며 진짜 추잡하게 굴었죠. 하지만 국제적인 웃음거리인 테자스의 내막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선 행사도 아니고 FA-50을 미뤄두고 테자스를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FA-50은 가성비의 대명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성능에 비해 비싸다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테자스는 그야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을 증명해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인도의 언론 플레이를 그다지 의식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다소 지연되더라도 FA-52 도입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도는 테자스 장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잔뜩 심술이 난 상태인데요. 이번 사고가 터지면서 슬슬 자기들끼리도 지치는 모양입니다. FA-52 수출 시장에서 연전연승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블락 20 업그레이드가 꼽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업그레이드 사항 중에 KF-21에 들어간 국산 TCAS 기술의 이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쯤 튀르키예와 그리소가 F-16과 미라주 2000으로 꼬리물기를 하며 도그파이팅 상황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요. 두 전투기가 기총 사격 버튼만 누르면 격추가 가능한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사건입니다. 이때 튀르키예의 F-16이 미라주 2000의 뒤를 쫓으며 기총을 겨눈 시점에 HUD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동그란 점선으로 표시되는 TCAS의 신호기 미라주 2000의 기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데 미라주 2000이 육안으로도 크게 보일 정도로 접근하자 TCAS가 HUD 전면에 가위표를 전멸시키며 접근 경보를 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번에 추락한 인도의 미라주 2000이 적어도 TCA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의 기종은 결코 아니라는 점, 그리고 F-16의 DNA를 이어받은 FA-50의 TCAS는 상당히 믿을만한 수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FA-50은 한국이 F-16과의 전환훈련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록히드 마틴과 합작해서 만들어낸 전투기이고 이때의 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KF-21 역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전투기의 TCAS는 국산화를 거쳤지만 F-16의 TCAS와 비슷한 특성을 지녔을 것이고 성능은 그것보다 좋으면 좋았지 모자라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죠. 인도는 이번 사고 이후 작년에 공개됐던 이 HUD 영상까지 재발굴되며 또 한 번 얼굴에 먹칠을 당했는데요. 인도 내부에서도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테자스가 이길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현실을 직시하자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자포자기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항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역외군수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은 한국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업체이기도 합니다. 땅콩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을 하도 먹다 보니 이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2010년대부터는 방위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도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 항공 기술력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KAI와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KAI라면 대한항공은 무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이 최근 또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인데요. 그 예상 성능이 동구권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러시아의 Su-57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방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항공기 창정비나 부품 생산 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항공기를 부품 단위에서 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F-5 제공호의 면허 생산을 도맡아 한 적도 있죠. 200대가 넘는 F5 도입분 중에서 3할 정도를 대한항공이 생산했고 500MD 나 UH-765P 블랙호크 등 헬기의 면허 생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항공산업 업체들이 통폐합을 거치며 KAI로 재탄생할 때에도 대한항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KAI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골랐습니다. 그 뒤로 초계기를 포함한 대형 항공기의 성능 개량 사업 등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0년대쯤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인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공군 중고도 무인기 MUAV 체계 개발, 육군 및 해병대의 4단급 무인기 DUASV 체계 개발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무인기 방면의 기술력도 다져왔죠. 그리고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KUSX, 일명 가오리 XV 체계 개발 수주전에서 KAI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오리 X를 점점 최적화된 형상으로 변경해왔고 작년에는 그 최종적인 형상을 방산박람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해당 형상을 바탕으로 그 실물 동체를 조립 중인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가오리 X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거나 어떤 레이더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흔히 일컬어지는 스텔스 성능은 군용 레이더에 흔히 사용되는 대역의 전파만 회피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 반사로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가 가시광선 반사까지는 막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군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면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탐지되기 마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들은 이에 착안해서 AESA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군용 대역이 아닌 저대역 전파로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주파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폭격기 B-21은 이러한 저주파 레이더마저도 회피할 수 있는 광역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몰라도 대한항공이 조립 중이던 가오리 X 역시 이 광역 스텔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은 벌써부터 광역 스텔스가 서방 무기에 쫙깔려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항공병기인 Su-57 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만큼 완전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수호이 시리즈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그대로 갖췄을 것으로 기대받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도 가오리 X 앞에서는 무색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Su-57은 그런 성능들을 실제로 갖추긴 한 것인지 꾸준히 의심받아오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는 어이없는 경위로 스텔스 성능에 대한 기밀까지 유출돼 버려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Su-57위 기밀이 유출된 것은 놀랍게도 밀리터리 멀티플레이 게임 워 썬더위 유저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서 ZVO 밑줄 12 밑줄 인치 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의 성능 비교를 주제로 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대려고 그만 기밀 문서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즈보 12인치
가 공개한 문서에는 SU-57위 RCS 값과 E-29 레이더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극비로 다뤄지는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ZVO 밑줄 12 밑줄 인치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밀이 해제된 전투기 매뉴얼 문서가 출처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 처리해버렸죠. 사실 워 썬더위 커뮤니티에서는 잊을만하면 군사 기밀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F-16과 AMRAAM 대공 미사일에 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중국의 대전차탄에 들어가는 텅스텐 관통자의 구조에 대한 문서와 영국의 이 전차의 포탑 선회율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 썬더 커뮤니티 관리자는 매번 게시글을 삭제하며 빠른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화제거리가 되는 정보들은 이미 다른 유저들에 의해서 아카이브 기록으로 보관되어 유포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이 중에서도 가히 특종급 거물 정보였죠. E-29위 레이더 속성만 해도 러시아의 적국 입장에서는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수십 번씩 출동시키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해야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레이더 속성을 알고 있으면 전자전기의 제밍 포드를 이용해서 일정 공역 내의 E-29 레이더를 전부 먹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SU-57위 RCS 값은 이보다 더합니다. 스텔스기의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은 해당 스텔스기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고 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레이더 전파를 맞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수의 바로 맞은편 정면에서의 RCS가 가장 작고 반사 면적이 넓고 흠기구와 엔진이 함께 노출되는 측면에서의 RCS가 가장 크죠. 이 RCS 값을 분석하면 해당 스텔스기를 상대할 때에 어느 위치로 파고들어야 쉽게 라곤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라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존재 의위인 스텔스기한테 RCS 값의 유출은 치명적입니다. E-29의 경우는 그래도 레이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RCS는 전투기 자체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 대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SU-57위 스텔스 성능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렸습니다.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이 F-35를 베껴 만든 J-20보다도 SU-57 이 그래프에 훨씬 크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SU-57이 RCS가 1제곱미터에 달한다는 루머는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이러한 루머는 F-22 랩터의 RCS가 0.0001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어깨를 견주던 러시아가 만든 5세대 전투기인데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성능일 리가 없다는 논리하에 반박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이 루머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SU-57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연이은 폭로로 인해 그 성능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던 유럽 전문가들은 푸틴이 SU-57위 투입을 꺼렸던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성능과 실성능의 격차가 심하고 격추라도 당했다가는 그 기술마저도 유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U-57위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고작 10대에 불과하고 구소련과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가 의뢰 그래왔듯이 처음 만들어서 선보이는 한두 대만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는 공식만 또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SU-57이 내세울 것은 수호의 시리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뛰어난 기동성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무색해져 버린 게 공중전의 트렌드가 무인기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체의 내구성과 파일럿의 안전이죠. 전투기가 과격하고 급박한 기동을 했을 때 보통은 기체 어딘가가 망가지거나 안에 든 파일럿이 기절해버리게 마련입니다. 기체의 내구성의 경우는 그래도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파일럿의 육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조절할 방법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가오리 X와 같은 무인 전투기는 파일럿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기체 내구성의 한계까지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SU-57위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켜버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동력에서마저 상대가 안 되는 무인 전투기의 존재가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무인 전투기의 효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일찌감치 알아보고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한국이 벌써 앞서 나가 시제기 조립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큰 자극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오리 X의 예상 배치 시기는 2030년대.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을 호령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